자기는 정말 한없이 낮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조금 약해 보이고 그걸 핸들링 한다는 관점에서 자기를 위협 키워버리니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쭐대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들한테.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본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끔씩 우리에게 이런저런 경험들 이야기해 주실 때 직장 생활하면서 생각해 볼 것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대표님의 생각을 좀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괜찮으시죠? 제 생각이 괜찮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일보다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도 많았고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혹시나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월급은 받는 게 아니고 버는 거다 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거는 제 경험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 저는 첫 직장 생활을 영업사원으로 했거든요. 영업사원의 급여는 고정된 급여가 있고 자기의 성과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야.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내 월급은 내가 받는 거일 수도 있지만 내가 버는 거에 따라서 급여가 바뀌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직장 동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뭐 회사의 노예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노예라는 말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이제 영업사원에 있다가 그때 실제로 이제 월급을 일부는 받았고 일부는 내가 버는 거였어. 근데 그건 내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내가 그 다음 달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월급이 떨어지는 구조란 말이야. 이 영업사원의 실력이라는 것들은 뭐 운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규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을 때는 1년 동안 연봉이라는 게 정해지잖아. 물론 요즘에 빠른 속도로 가는 기업들은 연봉 계약서가 아니라 이제 반기 계약서 같은 걸 쓰기도 해. 그러면은 그건 월급을 받는 거라고 해야 될까? 버는 거라고 해야 될까? 왜냐면 그 속도가 조금씩 빨라진다는 또 느낌이 들어. 그리고 무엇보다 정규직이 월급을 버는 거다 해서 더 적용이 좋은 게 뭐냐면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안 될 때는 떨어지는데 정규직은 한번 오르면 잘 안 떨어져. 그래서 영업직은 즉시적으로 나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월급을 번다 안 번다 느낌이 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규직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들을 빨리 키워가지고 점차 올라가는 그 계단식 구조가 그렇게 유용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업직 할 때 연봉 계약서에는 1,080만 원이었고 월급은 이제 막 250, 300 막 떨어졌다가 그랬거든요. 근데 정규직으로 오라니까 처음에는 조금 미미했지만 점차 올라가는데 그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회사가 다행히 망해가는 회사가 아니었고 회사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어. 그런 회사인 경우에는 연봉 인상률이 적어도 2%는 갔다. 그리고 급여를 이제 번다라는 관점을 볼 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1년, 2년 내 능력이 계속 커진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연봉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월급은 받는 게 아니라 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금 조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연말에 성과금을 이제 분배를 할 때 번다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을 거야.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할 때 편의성, 효율성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진 말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상황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조금 좋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일상적인 일이 있고 내가 조금 하기 싫은 일이 있어. 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 때 편의성이랑 효율성을 가지고 싶어 할까? 하기 싫은 보통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편법이 적용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완성도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넘겨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걸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김없이 사고가 나더라고. 보통 자기가 하기 싫은 약간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할 때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반복해와가지고 그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어 이러면서 이제 편의성이랑 효율성을 가지고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같은 일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우리 이제 평가자분들 있잖아. 이제 평가자분들 평가 다 하고 나서 이제 서명을 하고 이제 퇴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점수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은 그분을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그 평가를 하거나 우편으로 배달해가지고 보내고 다시 사인 받고 막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 사람들한테 불편할 것 같은 거야. 그러면은 그걸 내가 사인을 수정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데 나중에 그런 일이 발각이 됐을 때는 정말 뒤집어지는 거거든. 그런 유사한 상황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어. 늘 해왔던 거야. 근데 그게 맞는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어. 그걸 알면서도 한다고. 그래서 이 편의성, 효율성이라는 걸 너무 좋아하게 됐을 때 약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느낌으로 그걸 나중에 큰 사고를 치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측면에서 편의성이나 효율성 갖추기 위한 고민을 하는 건 좋은데 싫어하는 쪽에서 보통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좋아하지 마라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들에게 까불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하시는데 네. 이것도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까불어 봤죠. 까불고 혼나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2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내 일에서 잘한다 칭찬을 받고 내 능력이 한참 올라갈 때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 고객사를 만났지. 고객사를 만났는데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가르쳐주고 싶은 게 이제 1, 2, 3, 4, 5, 6, 7, 8, 90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객사는 한 2, 3수준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6수준, 7수준까지 가야 된다라고 해서 막 설득을 했는데 그 고객사의 팀장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만 해줘야지 왜 더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못한다라고 뭐라고 하냐고 혼을 내는 거야.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 그때 깨달았는데 고객이 원하는 게 답이다. 내가 너무 우쭐댔던 거지. 내가 잘한다고 느꼈으니까. 물론 내가 잘했을 거야. 근데 고객이 요구하는 거 이상으로 준다라고 했을 때 충돌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2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러 사람들의 그런 네트워킹을 관리하는 직업, 우리가 면접관 파견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 그러면 면접관은 어떤 분이 하냐? 교수님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이제 높은 지위에 있으시거나 대단한 경력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그날 시간 되시면은 면접관으로 이제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의 일정을 묻고 떨어지면은 제가 보내고 그러면은 내가 컨트롤한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 교수들이 우스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받은 그 권한이나 그 일에 대한 특성들 때문에 공무원 조직에서도 어느 정도 뭐 예산을 다루는 쪽에서도 또 특히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누군가를 뭐 기술 평가를 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 기술 평가하는 기업들은 약간 갑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 자기는 정말 한없이 낮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조금 약해 보이고 그걸 핸들링 한다는 관점에서 자기를 위에 키워버리니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쭐대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들한테.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본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네,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직장 동료란 무엇일까요? 한없이 멀어질 수 있고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죠. 가족이랑 헤어지는 건 어렵죠. 근데 직장 동료랑은 헤어지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가족이라는 것,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곳은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생산성으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지. 근데 직장이라는 것들은 생산성을 만들어 나가는 곳인데 생산성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고 서로 협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보다가 저는 이직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렇게 자주 헤어지고 자주 만나고 이런 과정이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그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내 생각의 그 관점을 좀 바꿔버렸냐면 지금 현재 있는 직장 동료들이 나중에 내가 함께 일하기에 좋은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나도 언젠가는 회사를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내가 전 회사에서 나랑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 회사를 나갔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 회사에 있거나 만약에 그 사람들이랑 함께 다시 일하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연령대별로 이런 게 있어. 20대 때는 잘 모르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단계고 30대 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능력이 있고 자기 부하들 직원들도 있고 그러면서 좀 가르쳐주고 사수 역할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능력과 리더십 같은 걸 키우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4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보통 직책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근데 직책자 다음에 이제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라고 하는 임원이라는 게 있는데 임원까지 가기가 쉽나? 보통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하고 하는 것들은 40대 초중반이지 않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나아가서 뭘 해야 될까? 나는 그때 직장 동료를 바라보는 마음이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회사를 차렸을 때 동료로서 정말 같이 일하기 믿음이 가고 일을 잘한다는 동료를 모셔와서 같이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이 말이 지금 현재 모든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작은 회사가 창업을 할 때 자기 직장 동료 있잖아요. 자기한테 잘 맞는 이런 믿음이 가는 그런 동료들을 오셔가지고 데려와가지고 회사를 만들어낸다고. 그리고 그 회사가 망할 때도 있지만 또 커지는 회사들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직장 동료를 바라보는 마음은 나중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한테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으로 파악이 돼야 될 거잖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나의 행동이나 말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손가락 이론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손가락 5개 있잖아요. 이 5손가락 중에서 제일 힘센 손가락은 뭐예요? 엄지? 그 다음에 힘센 손가락. 검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회사에 어떤 팀을 구성을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5개가 다 있다고 생각해. 그럼 엄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5개면은 손이 투박해 보이잖아. 근데 여기 마지막 손가락 있지. 이게 힘이 제일 약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 손의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 만약에 배드민턴 채를 우리가 잡았다라고 할 때 이 힘센 손가락이 있고 이걸 잡는 손가락이 있는데 이 새끼 손가락이 없으면은 배드민턴 채를 어떻게 칠 수 있을까? 빠져. 그래서 나는 이 손가락 이론을 조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구성원들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이라고 생각해. 엄지손가락은 추진력이나 힘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엄지손가락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4번째 손가락, 5번째 손가락은 이 힘 있는 사람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약간 보조적 팔로워 같은 존재로서 이 사람들을 틀림이 없도록 안정적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런데 이 손가락 이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엄지다 이거야. 나는 100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40밖에 못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100인 사람들은 40인 사람들의 역할이 내 10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툼이라든지 뭐 미움, 충돌, 파벌 같은 게 생긴다고. 근데 조직이라는 거는 안 그렇더라고. 이 다양한 사람들의 합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기능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동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의 기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기능이 있는 건데 서로 미워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조직의 기능이라는 걸 무시하고 개인만 보기 때문에. 그 개인만 보는 사람이 조직이 많아지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절대 안 되지.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2개 이상의 바다를 가지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가 입사를 하게 되면 조그만 개울가의 나의 그런 바운더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개울가를 처음엔 보면 반갑지. 근데 거기에 계속 있는 거 지루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개울가를 넘어서서 이제 더 큰 강으로 간다라는 게 내 능력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개울가에서 배운 건 뭘까? 선배들이 시키는 우리 일에 필요한 사소한 업무들이 되겠지? 그 다음에 강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소한 업무들의 조금 통합된 일련의 과정들, 일의 흐름이라든지 어떠한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업을 이해하게 되겠지? 근데 강 같은 경우에는 늘 흐르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늘 그것들만 본다고 한다면은 누군가는 저 바다로 흘러가고 있고 누군가는 이제 강에 머무는 그런 물들도 있잖아. 근데 계속 강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 내 하나의 능력이 강이라고 했을 때 강을 여러 개 두게 되면 내 능력, 첫 번째 능력과 두 번째 능력과 세 번째 능력을 합친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걸 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채용 쪽을 했다. 채용 쪽이 전문가가 된 거야. 강 하나를 크게 만든 거지. 근데 채용과 관련된 영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평가 쪽이 있겠지. 그럼 평가 또 하나의 두 번째의 강물이 있다고 치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채용하고 평가한 다음에 또 교육을 하게 되잖아. 그럼 세 번째의 강물이 되지. HR이라는 관점에서의 큰 바다가 하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조금 더 나가는 사람들이 2개의 바다를 만나게 돼. HR 전문가에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건 뭘까? HR 전문가에서 나는 사람을 잘 평가하고 사람을 잘 채용을 하고 사람을 잘 교육시킬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나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사람을 잘 뽑고 잘 가르치면서 회사의 덩어리를 좀 크게 키울 수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HR 쪽으로 한 다음에
고용 정책, 노동시장 쪽으로 갔지. 그러면은 그 HR과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두 개의 틀에서 나는 큰 바다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바다가 만들어져야만 밥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물론 하나의 바다만 가지고도 살 수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의 강만 가지고도 살 수가 있어. 근데 강만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강이 물이 막힐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채용 전문가인데 채용은 이제 AI가 다 한다 그러네? 그러면 교육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난 교육을 안 해봤어.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 그래서 채용, 평가, 교육, HR, 그 다음에 뭐 사업 아니면 노동시장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지. 연관된 영역에서 넓혀야 된다.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직장 생활이나 혹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 있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이건 대표님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데, 회사라는 것은 이익 창출 집단이잖아. 계산을 잘해야 된다. 맨날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계산을 잘한다라는 게 그게 반드시 옳을까에 대한 의문을 던졌어. 계산하는 사람끼리 만났어. 잘 될 수 있지. 그러면 계산을 잘 하면 돼. 근데 계산을 잘 하더나? 싸워. 계산만 잘하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는 잘 계산해가지고 서로 헤어지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보통 싸우게 되더라고. 그래서 소송 같은 것도 또 많이 하게 돼. 근데 만약에 계산하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일이 잘 못됐다.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까, 싫은 마음을 가질까? 당연히 싫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못됐어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지. 나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조금 불쾌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계산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일하는 뭐 동료도 그렇고 사업 파트너도 그렇고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계산은 조금 덜 하더라도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기간이 보통 길어. 그리고 싸우는 경우도 좀 작긴 해. 근데 믿음과 신뢰로 갔다가도 싸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자신들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 믿음과 신뢰로 뭉친 사람들이 잘 됐을 때는 서로 칭찬하게 되고, 안 됐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나 때문에 안 된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안 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뭔가 성과가 안 난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한테 다시 뭔가 또 좋은 아이템으로 우리가 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소개를 하고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게 또 생산성이 또 커지게 되거든. 나는 직장생활, 뭐 동료, 사업 모든 관계에서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일단 재미가 없다. 계산하는 거 머리 아프다. 더 큰 다음을 보기에는 계산만 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길지 않은 제 경험이지만은 혹시나 마음에 드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 속마음을 좀 많이 이야기 드렸고요. 좋은 주제로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